20년 주기로 1회 자릿수가 0으로 끝나고 10회 자릿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됐던 그런 대통령이 7명 연속 임기 중에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테쿰스의 저주가 적용이 된 겁니다. 임기 중에 사망했던 8명 중에 유일하게 한 명은 그 20년 주기에 해당이 되지 않고 1848년에 당선된 테일러 대통령인데요. 그분은 이제 하절기 때 무슨 콜레라 식중독 비슷한 걸로 해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20년 주기에는 해당이 안 돼서 그분은 테쿰스의 저주와 관련이 없고, 나머지 7명이 이제 1회 자릿수가 0으로 끝나고 10회 자릿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20년 간격으로 7명 연속 당선이 됐던 분들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다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테쿰스의 저주가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7명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1840년에 당선된 윌리엄 해리슨, 그 저주를 받았던 그 당사자입니다. 22년 전인 1814년에 저주를 받았죠. 1814년에 저주를 받았으니까 다 26년 후에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저주를 받은 게 1814년이고 그로부터 26년이 지난 1840년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 미국의 총사령관을 했던 미영전쟁 당시에, 자 잠깐만요,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자, 탄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탄천. 자, 탄천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탄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으로 한 4km 올라가면 잠실 종합운동장이 탄천 하류인데요. 그곳에서 한강과 만나고, 이 탄천이 쭉 남쪽으로 한 30km 정도 흘러가면 경기도 용인시 동백지구, 그곳에서 탄천의 상류입니다. 상류. 그래서 탄천의 길이는 남에서 북으로 한 30여 킬로 되는데요. 자, 제가 동쪽 방향입니다.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잠실 지역의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입니다. 이 탄천이 남에서 북으로 뻗어 있는 하천인데요. 탄천의 동쪽 지역은, 지금 비추고 있는 방향, 탄천의 동쪽 지역은 서울시 송파구고, 제가 지금 서 있는 탄천의 서쪽 방향은 서울시 강남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탄천의 서쪽 지역 서울시 강남구 쪽에 서 있고요. 이 지금 경사로 이게 탄천 자전거 길과 연결이 되고, 이 게이트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제가 오랜만에 탄천 양재천에서 달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차단 시설. 왜 차단 시설이 생겼냐면, 이제 수재, 홍수, 이런 수해죠. 수해로 인해서 탄천이나 한강이 범람되고, 그럼 자전거길이 범람되고, 그래서 그 수해를 막기 위해서 사람의 접근을 막으려고 이 게이트를 최근에 설치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길로 제가, 이 뚝방길입니다. 탄천 뚝방길로 계속 뛰어갈 겁니다. 한 2km 정도 더 가면 탄천교입니다. 그 탄천교가 동쪽에 송파구 가락동과 서쪽에 강남구 일원동을 연결하는 다리 탄천교까지 제가 뛰어갈 겁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입니다. 이번에는 북쪽 방향인데요. 자, 이런 다리도 있습니다. 이 다리 건너 저희가 강남구 중동고등학교 있는 쪽입니다. 강남구 대청역 3호선 대청역 쪽을 촬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삼성 서울병원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전방 한 1.5km 지점에 삼성 서울병원이 보이고, 그 너머로 대모산이 있습니다. 해발 293m 대모산입니다. 남산보다 높습니다. 남산 해발 262m인데요. 저 대모산은 해발 293m, 남산보다 높습니다. 저 대모산 남쪽에 국가정보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인릉도 있습니다. 대모산 북쪽에는 삼성의료원, 대모산 남쪽에는 국가정보원도 있고 헌인릉도 있는데요. 헌인릉은 뭐냐? 조선 3대 태종 이방원의 무덤을 헌릉이라고, 조선 23대 순조의 무덤을 인릉이라고 하는데요. 합해서 헌인릉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 3대 태종 이방원의 무덤이 헌릉, 그 다음에 조선 23대 순조의 무덤이 인릉인데요. 그 헌릉과 인릉을 합해서 헌인릉이라고 하는데,
저 대모산 남쪽에 국가정보원 근처에 있습니다. 자, 다시 뚝방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뚝방길. 자, 이번엔 다시 여기 경사로, 여기가 이 경사로가 탄천 자전거 길과 연결이 됩니다. 저를 비춰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2km 정도 더 뛰면 탄천교 피니시 라인이 됩니다. 자, 오늘 송파구 가락동 탄천교에서 강남구 거쳐서 서초구 양재동 시민의 숲 근처까지 한 편도 7km, 왕복 14km 정도 달리게 되는 셈인데요. 이제 12km 달렸고 2km만 더 달리면 오늘 14km를 다 달리게 됩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방향을 비춰보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방향입니다. 자, 이쪽으로 햇볕 얼굴이 보이게끔 자, 롯데월드타워 방향을 비추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2년 9월 28일 수요일 오전 11시 한 11시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탄천 자전거길은 자전거 통행량이 많아서 달리기가 그냥 달릴 때는 뭐 자전거 피하기가 좋은데요. 셀카봉을 들고 달릴 때는 굉장히 셀카봉에다 카메라 렌즈에다 시선을 집중해야 되다 보니까 자전거를 살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많은 탄천 자전거길을 이용하지 않고 그 위에 있는 탄천 뚝방길에서 달리고 있는데 또 여기도 단점은 있습니다. 여기 차량들이 시끄럽죠. 차들이 시끄럽게 달리고 있습니다. 여하튼 태풍새가 저주의 말을 남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주의 적용 대상자는 바로 미영전쟁 당시에 인디언 쇼니족 추장 태풍새를 사살했던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입니다. 윌리엄 해리슨이 태풍새 저주로부터 26년 후에 미국의 제9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1840년에 당선이 되니까 1의 자리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수가 짝수인 연도지 않습니까? 1840년. 그래서 윌리엄 해리슨이 당선이 되는데 그 당시에 그의 연령이 69세였습니다. 69세. 69세다 보니까 지금부터 한 180년 전이다 보니까 지금하고 수명 차이가 있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고령자였던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저렇게 나이 든 분이 미국의 대통령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윌리엄 해리슨 제9대 대통령이 취임식 때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도 비옷도 입지 않고 우산도 쓰지 않고 비를 쫄딱 맞으면서 1시간 40분, 100분 동안 취임사를 낭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급성 폐렴에 걸려서 병원에서 1개월 동안 병상에서 대통령직을 1개월 수행하다 사망을 했습니다. 급성 폐렴으로.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서 태풍새의 첫 번째 적용 대상자 윌리엄 해리슨 제9대 대통령은 태풍새로부터 직접 저주를 받았던 미영전쟁 당시에 미국 총사령관이었었죠. 그분이 저주를 받은 때로부터 26년 후에 대통령이 당선돼서 임기를 1개월만 하다가 급성 폐렴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병사한 거죠, 병사. 두 번째가 누구냐? 20년 주기설입니다. 20년. 1860년에 당선된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자, 링컨 대통령은 1860년 당선됐으니까 1의 자리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된 대통령이죠. 그래서 두 번째 저주의 대상자가 됩니다. 20년 주기. 그런데 링컨이 64년에 재선이 되고 65년에 4월 9일날 남북전쟁이 북군의 승리로 끝나고 4월 14일 밤에 암살되고 15일날 새벽에 사망을 합니다.
링컨이 두 번째 저주의 대상자고요. 세 번째가 누구냐? 20년 주기 1880년에 당선된 가필드 대통령입니다. 가필드 대통령은 6개월 대통령 하다가 대통령직 수행을 6개월 하다가 암살이 됩니다. 네 번째 적용 대상자가 누구냐? 1900년에 당선된 맥킨리 대통령입니다. 맥킨리 대통령은 1896년 초선 1900년에 재선이 되는데요. 재선 임기 한 6개월 하다가 암살이 됩니다. 그 후임으로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연소 당선된 대통령은 만 43세 당선된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인데요. 43세 당선이 됐죠. 그에 반해서 당선이 아니라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대통령직을 승계했던 승계 대통령으로 최연소는 32세에 승계한 그 당시에 부통령으로서 맥킨리 대통령이 사망하니까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을 승계했던 시어도 루즈벨트는 승계 대통령으로서는 최연소 미국 대통령입니다. 당선 대통령 최연소는 존 F 케네디 43세인데요. 그에 반해서 승계 대통령 최연소는 시어도 루즈벨트 32세입니다. 여하튼 맥키니 대통령이 1900년에 재선되고 암살이 됩니다. 20년 주기입니다. 이제 1회 자리수가 0으로 끝나고 10회 자리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된 대통령들이 20년 주기로 계속 당선이 되는데 계속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누구냐? 1920년에 당선된 하딩 대통령. 하딩 대통령이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병사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누구냐? 미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하게 대통령을 4번 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1940년에 3선이 되고 1944년에 4선이 되는데요. 3선 됐던 연도가 20년 주기설에 해당이 되죠. 1940년 3선 당선 1회 자리수가 0으로 끝나고 10회 자리수가 짝수인 연도에 3선이 된 거죠. 4선이 44년 4선 임기가 시작되고 4월 12일 날 1945년 4월 12일 날 뇌출혈로 사망하고 18일 후에 4월 30일에 독일의 히틀러가 권총 자살해서 독일이 미국, 프랑스, 영국을 상대로 1945년 5월 8일에 항복을 하고 다음 날인 5월 9일은 구소련을 상대로 항복해서 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이 종전이 되지만 태평양 전선은 여전히 일본이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류 최초의 핵폭탄 개발이 1945년 7월 16일에 미국의 뉴멕시코주 사막에서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핵실험에 성공을 해서 1945년 7월 16일에 원자폭탄을 미국이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10일 후인 7월 26일에 1945년 7월 26일에 포츠담 선언에서 미국은 일본에게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포츠담 선언 아시죠? 중국의 장제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후임인 해리 트루만 대통령, 영국의 윈스턴 처칠의 후임인 클레멘트 애틀리 총리, 이 세 사람이 모여서 독일의 근교, 베를린 근교 포츠담에서 선언문을 발표한 게 1945년 7월 26일 포츠담 선언인데요. 내용인즉슨 일본은 즉각적으로 항복해라. 즉각적으로 항복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파멸이 있을 뿐이라 라고 경고를 최후 통첩을 합니다. 그 배경은 그 포츠담 선언일 10일 전에 인류 최초의 핵실험에 미국이 성공해서 원자폭탄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포츠담 선언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항복하지 않으니까 8월 6일 인류 최초의 우라늄 핵폭탄인 리틀보이를 히로시마에 투하하고 그래도 항복하지 않으니까 3일 후인 8월 9일 인류 최초의 플루토늄 핵폭탄인 펜맨을 나가사키에 투하합니다. 그 나가사키에 플루토늄 핵폭탄은 펜맨을 투하하기 직전 날 8월 8일에 구소련은 태평양 전선에 일본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합니다.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서. 그래서 소련이
2차 세계대전 종전 일본의 항복 8월 15일 항복을 불과 6일 앞두고 7일이죠. 일주일 앞두고 8월 8일에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선에 구소련이 일본을 상대로 선전포고해서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선에 참전함으로써 전리품을 챙긴 게 바로 북한 지역을 점령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 분단이 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그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요. 그래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태풍새 저주의 6번째 적용 대상자로 2차 세계대전 종전을 불과 독일의 항복을 한 달도 남기지 못한 상황에서 뇌출혈로 사망하는 그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죠. 2차 세계대전을 윈스턴 처칠과 함께 승리로 이끌어왔던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독일의 히틀러의 권총 자살을 불과 18일 앞둔 1945년 4월 12일 날 뇌출혈로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이 돼버립니다. 여하튼 태풍새 저주의 6번째 적용 대상자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뇌출혈 사망이니까 병사를 했고요. 그로부터 또 20년 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또 암살이 됩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960년에 당선되고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1963년 11월 22일에 암살이 되는데요. 존 F 케네디 대통령까지 이제 말씀드렸고, 자, 롯데월드 타워를 배경으로 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탄천 뚝방길을 달려왔고요. 자, 뚝방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달려온 뚝방길을 보여드리고 있고, 왼쪽에 차량들이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가도로가 분당 수서간의 고속화도로입니다. 자, 이 고가도로 보이시죠? 분당 저 남쪽으로 비추고 있는 방향 남쪽으로 한 20km 정도 가게 되면 분당인데요. 그 분당에서 이 강남구 수서까지 지금 비추고 있는 방향이 수서입니다. 수서 저기 SRT가 여기 도착하죠. KTX는 호남선은 용산역, 그 다음에 경부선은 서울역인 반면에 SRT는 지금 비추고 있는 방향 수서역에 정차를 합니다. 수서역이 종점이자 출발점이죠. 자, 그래서 이 고가도로가 분당 수서간을 연결하는 분당 수서 고속화 도로입니다. 그리고 탄천교도 비춰보겠습니다. 자, 탄천교 송파구 가락동과 강남구 일원동을 연결하는 탄천교입니다. 자, 탄천교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기념 준공 표지가 보입니다. 탄천교 길이 308m, 다리 폭이 42m, 공사 기간은 83년부터 85년까지입니다. 지금부터 40년쯤 전에 공사를 했습니다. 시공은 주식회사 한양에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청은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 탄천교를 비추고 있고요. 저 탄천을 건너면 송파구 가락동,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강남구 일원동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양재대로입니다. 양재대로죠. 양재대로가 되겠습니다. 남부순환로군요. 남부순환로입니다. 이 도로가 남부순환로. 그래서 전방 1km 지점에 삼성의료원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이쪽으로 와서 롯데월드 타워와 헬리오시티를 비춰보겠습니다. 자, 뚝방길 다시 비춰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는 동쪽 방향을 비추고 있는데요. 자, 바로 이 밑에 탄천 자전거 길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5일 후 개천절날 국제평화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앞에서 출발해서 양재천 타고 쭉 양재 시민의 숲까지 가서 1차 반환을 하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탄천에서 쭉 남쪽으로 달려서 성남시 분당에 있는 야탑교 근방에서 2차 반환을 해서 다시 출발점인 코엑스로 복귀하는 코스에서 42.19km가 개최되는데요. 제가 5일 후에 출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애 88번째 42.19km 완주가 되겠습니다. 자, 동쪽 방향을 비추고 있는데요. 저 아파트 단지 보이시죠? 저 아파트 단지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자,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데요. 저 아파트 단지가 원래 서울 가락시형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 겁니다.
가락시형 아파트 1차가 1980년에 건축이 됐고 2차가 1982년에 건축이 됐었는데요. 40년 전이죠. 그때 가락시형 1차와 2차가 5층 높이의 저밀도 아파트로 가락시형 아파트가 서울시에서 건축했다라 해서 시형이라고 합니다. 한국주택공사에서 건축을 하면 주공이라고 하고, 반면에 서울시에서 건축하면은 시형이라고 한다라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가락시형 1, 2차가 40년쯤 전에 건축이 됐었던 게 재건축을 한 게, 재건축 입주 완료된 게 지금부터 한 3년쯤 전인 것 같습니다. 3년쯤 전에 가락시형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인 헬리오시티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후 아파트 이름이 헬리오시티입니다. 헬리오시티 아파트가 한 3년쯤 전에 재건축 완공 후에 입주를 했습니다. 3년쯤 전, 3, 4년 전에 입주 완료를 했는데요. 재건축 전에는 가락시형 1, 2단지 아파트가 총 6,600세대였는데 지금 재건축 후 헬리오시티 아파트는 아파트 세대 수가 9,500 몇 세대 됩니다. 그러니까 한 3,000세대 정도가 늘어난 거죠. 6,600에서 한 9,600 가까이 됐으니까 한 3,000세대 정도가 일반 분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9,600세대 정도의 헬리오시티 아파트 단지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강동구 둔촌동에 둔촌동 주공 아파트가 재건축하다가 공사가 중단됐다가 12월인가 재개될 거라고 하는데요. 그곳은 기존에 한 6천 몇백 세대인데 재건축 완공 후에는 세대 수가 12,000세대가 되니까 헬리오시티의 기록을 깨게 됩니다. 헬리오시티는 한 9,600세대 정도 되는데 그 둔촌동, 강동구 둔촌동 주공 아파트는 6,600세대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한 12,000세대로 2배 정도 늘어나게 되니까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 헬리오시티 기록을 깨게 됩니다. 그런데 둔촌 주공 아파트는 명칭이 올림픽 파크모로 되어 있습니다. 올림픽 공원 근처에 있어서 올림픽 파크모라는 명칭의 아파트명인데요. 여하튼 공사 중단을 한 4, 5개월 했던 것 같은데 한두 달 후에 공사 재개할 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헬리오시티 바로 옆에 롯데월드타워를 비춰드리고 있습니다.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타워,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롯데월드타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를 비추죠. 자, 롯데월드타워 보시면 높이가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인데요. 123층 555m 높이입니다. 저 꼭대기 층의 5개 층은 전망대 층입니다. 대략적으로 롯데월드타워를 말씀드리면, 롯데월드타워가 2017년에 완공이 됐고 2016년 말에 완공이 됐고 2017년 4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한 지 한 5년 반 됐는데요. 롯데월드타워의 건축 공사비는 4조 원입니다. 땅값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건축 공사비만 해서 4조 원이 들었고, 그 다음에 롯데월드타워의 밑바닥층의 넓이는 축구장 크기 넓이고 꼭대기층의 넓이는 농구장 크기 넓이입니다. 그리고 롯데월드타워 건축물의 무게는 한 75만 톤 됩니다. 서울시 인구가 한 1,000만 명 되는데요. 서울시 인구 1,000만 명 곱하기 성인 평균 체중을 75kg로 봤을 때 75kg 곱하기 1,000만 명 하면 대략 75만 톤 됩니다. 그래서 저 롯데월드타워의 건축물의 무게는 서울시 전체 인구의 체중, 몸무게를 다 합산한 거하고 비슷한 무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월드타워의 건축물의 외형은 지필목 중에 붓글씨 쓰는 붓 모양입니다. 한국적 미를 살리기 위해서 붓 모양을 형상화시킨 게 롯데월드타워의 외형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꼭대기에 5개 층은 전망대 층인데요. 전망대 관람료가 서울시를 조망할 수 있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주변의 위성도시들까지 다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관람료는 한 3만 원 내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망대가 꼭대기 5개 층에 걸쳐져 있는데 그 중에 중간 정도에 전 세계 건축물 중에는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전 세계 건축물 중에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
구름다리가 롯데월드타워의 꼭대기 부분에 있는 구름다리인데요. 구름다리 높이가 541m입니다. 롯데월드타워 높이가 555m인데 구름다리 높이가 541m니까 구름다리는 꼭대기에서 14m 밑에 있는 지점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541m 구름다리, 그게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 롯데월드타워 555m 높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OECD 국가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세계 무역센터 빌딩이 9.11 테러 당시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 당시 21년 전이죠. 9.11 테러 당시에 세계 무역센터 빌딩이 붕괴가 되고 거기에 재건축한 빌딩 이름이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입니다.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높이, 그 재건축된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높이가 541m입니다. 그래서 롯데월드타워의 그 구름다리 높이와 똑같습니다. 541m. 그러니까 롯데월드타워는 전 세계 건축물 중에 가장 다섯 번째로 높은데요. OECD 국가, 이른바 선진국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OECD 국가에서는 제일 높은 게 롯데월드타워고, OECD 국가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 바로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입니다. 그래서 롯데월드타워 높이는 555m,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541m인데요. 그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높이 541m와 그 롯데월드타워의 구름다리 높이 541m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풍새 저주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한 그 7명의 대통령이 바로 태풍새 저주와 관련되는데요. 다시 이제 7명을 말씀드리면, 태풍새 저주로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태풍새가 그 당시 미영전쟁 당시에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에게 저주의 말을 악담을 퍼붓고 전사를 하죠. 앞으로 20년마다 1의 자릿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릿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다 라고 저주의 말을 남긴 게 20년 주기로 7명 연속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주의 대상자가 누구냐, 이번에는 헬리오시티도 같이 나오게 찍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주의 대상자가 누구냐, 바로 윌리엄 태꿈새로부터 저주의 말을 받았던 미국의 영미전쟁 당시에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이 바로 첫 번째 저주를 받게 되죠. 보통 미국은 전쟁 영웅들이 대통령에 많이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영전쟁의 영웅인 윌리엄 해리슨이 태꿈새 저주를 받은 때로부터 26년 후인 1840년에 당선이 됩니다. 1840년이니까 1의 자릿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릿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태꿈새 저주의 그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주의 대상자가 1840년에 당선된 윌리엄 해리슨 병사를 합니다. 두 번째가 1860년에 당선된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세 번째가 1880년에 당선된 가필드 암살을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1900년에 재선이 된 시어도 루즈벨트, 맥킨리 대통령, 1900년에 재선이 된 맥킨리 대통령.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1920년에 당선된 하딩 대통령. 여섯 번째가 1940년에 3선이 되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일곱 번째가 1960년에 당선이 되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이렇게 20년 간격으로 7명 연속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을 해버리는 그 사건이 바로 태꿈새 저주와 관련이 되고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80년에 당선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총은 맞았지만은 근처 병원에 빨리 후송이 돼서 수술받아서 살았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2022년 9월 28일인데요. 어제 저녁 9시 뉴스 들으니까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또 로널드 레이건호,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어제 부산항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9시 뉴스에 나왔는데요. 로널드 레이건호,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죠. 조지 워싱턴, 에이브러햄 링컨, 이런 미국의 역대 대통령 유명한 분들의 이름을 부여하는 핵추진 항공모함들이
많이 있죠. 여하튼 로널드 레이건호가 현재 부산항에서 한미 연합 해군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핵추진 항공모함입니다. 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980년에 당선이 되는데, 그분은 방탄 차량, 대통령 차량에 탑승을 하려고 하다가 그 테러범이 쏜 총에 직격탄을 맞진 않고 방탄 차량에 맞고 튕겨져 나온 총을 간접적으로 맞았습니다. 간접적으로 총알을 맞은 거죠. 직격탄을 맞았으면 바로 사망했을 수도 있는데요. 방탄 차량을 맞고 튕겨져 나오는 총알을 맞은 겁니다. 간접적으로 총알을 맞았기 때문에 빨리 근처 병원에 후송해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1980년이니까 태쿰스의 저주에 해당되는 주기이기도 하는데요. 20년 주기. 그런데 그분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인디언들한테 우호적 정책을 펼쳤다. 그래서 태쿰스의 저주에서 벗어났다 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년 후인 2000년에 당선된 아들 부시 대통령은 아예 총을 맞진 않았는데 위험한 순간이 있었죠. 크레첼이라는 과자, 딱딱한 과자 있지 않습니까? 딱딱한 과자 크레첼을 먹다가 이 기도에 걸려가지고 기절을 해가지고 급히 수술을 해가지고 살아났습니다. 그 위험한 순간이었죠. 아들 부시 대통령. 그 다음에 또 어떤 야외에서 정치 연설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수류탄을 던졌는데 부시 대통령 20m인가 30m 전방에 떨어졌는데 다행히 불발탄이었습니다. 불발탄. 그래서 또 위기를 모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자체를 맞진 않았던 분이 바로 2000년에 당선된 아들 부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20년에 당선된 분이 바로 현재 미국 대통령, 제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즉 태쿰스의 저주의 주기에 해당됩니다. 2020년에 당선되셨으니까. 그래서 작년 1월 20일에 취임을 하셨는데요. 2020년에 당선된, 즉 태쿰스의 저주에 해당되는 주기에 당선되신 제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고령이십니다. 1942년생이니까 만으로 80세이신데요.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9살 연하니까 만으로 이제 71세가 될 거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만으로 80세인데요. 고령이시기도 해서 좀 건강도 걱정이 됩니다만은 태쿰스의 저주에 적용을 받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태쿰스의 저주라는 게 1의 자릿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릿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목숨을 잃는 거지 않습니까? 20년 주기로. 그래서 임기를 못 채우면은 태쿰스의 저주의 해산당이 돼버리는데, 우리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정말 건강하셔서 또 사고를 당하지 않으셔서 임기를 다 채우시고 또 임기 후에 또 재선까지 되시면 또 좋을 거고,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자, 오늘은 태쿰스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태쿰스의 저주와 또 별개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과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공통점에 관한 또 재밌는 얘기도 영화 또 소설로 나와 있기도 하죠.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든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든 다 태쿰스의 저주의 적용 대상자였는데요. 공통점이 한 100가지 되는데 대략 한 10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컨 대통령과 케네디 대통령의 공통점 10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100년 간격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링컨은 그냥 에이브러햄 링컨을 그냥 링컨이라고 칭하고, 존 F 케네디를 그냥 케네디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래서 링컨과 케네디는 100년 간격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링컨은 1860년 당선, 케네디는 1960년 당선. 그리고 정치 입문을 대부분 연방 상원 의원으로 정치 입문을 하는데요. 링컨이든 케네디든 연방 하원 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연도도 100년 차이가 납니다. 100년 차이가. 그래서 링컨은 1846년에
연방 하원 의원이 됐고, 케네디는 1946년에 연방 하원 의원이 됐습니다. 100년 차이로 연방 하원 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들, 영부인이죠. 영부인들이 다 24살의 나이에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영부인이 각각 링컨과 케네디와 결혼을 했습니다. 24살 때. 즉 프랑스어를 할 수 있는 그 여성이 24살에 각각 링컨 대통령과 케네디 대통령의 영부인이 됐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이든 케네디든 영부인들은 다 24살 때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영부인이 24살의 나이에 각각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남편들이 링컨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당선으로 최연소 당선 대통령이 43세 당선된 존 F 케네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케네디 대통령도 이런 기록도 갖고 있죠.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초의 카톨릭 신자죠. 최초의 카톨릭 신자 대통령이죠.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초로 카톨릭 신자가 대통령이 된 케이스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최초로 카톨릭 신자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이 또 카톨릭 신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될 그때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최초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역대 대통령들은 다 개신교 신자였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 다음에 링컨과 케네디의 공통점은 암살될 때 암살범의 얼굴을 보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링컨은 워싱턴 DC의 포드 극장에서 그 당시에 영국 배우 부스죠. 부스가 링컨 대통령의 뒤쪽에서 총을 쐈기 때문에 암살범을 보지 못했고요. 존 F 케네디는 이제 1963년 11월 22일에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암살될 때 그 카퍼레이드를 할 때 그 옆에 건물 한 6층 높이의 건물에서 국정교과서 창고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암살범이 조준 사격을 해가지고 암살했기 때문에 또 케네디도 암살범 얼굴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링컨이든 케네디든 암살범의 얼굴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암살당했고요. 또 공통점은 암살범들한테 암살이 될 때 옆에 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암살이 됐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부인하고 같이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 1965년 4월 14일에 연극 관람을 하다가 부인하고 같이 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암살이 됐고요. 존 F 케네디도 1963년 11월 22일에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카퍼레이드를 하다가 부인하고 같이 카퍼레이드를 하다가 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암살이 돼가지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이 뇌수라고 하죠. 뇌가 다 파열이 되는 걸 부인이 끔찍하게 지켜보셨었던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부인은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된 후에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와 재혼을 하게 된다는 걸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43살에 당선되고 46살의 나이에 암살이 되셨는데요. 그 부인은 영부인 제클린이죠. 제클린 여사. 제클린 여사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후에 그리스 선박왕 오나시스와 재혼을 하는데 그 제클린 여사도 오래 살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60 몇 살에 돌아가셨습니다. 말로가 좋진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링컨과 케네디의 공통점이 그 암살범들이 재판을 통해서 처형된 게 아닙니다. 먼저 링컨 대통령 암살은 몇 날 며칠 계속 도망을 다니다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총격전에 의해서 암살범은 사망을 한 거지 재판을 통해서 처형된 게 아닙니다. 또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범은 텍사스주 댈러스의 유치장에 감금이 되어 있다가 이틀 후에 다른 데로 이송되기 위해서 나오다가 그 텍사스 댈러스 경찰서 맞은편에서 캬바레 나이트 클럽이죠. 나이트 클럽을 하는 그 어떤 사장, 유흥업소 사장에 의해서 그 암살범은 암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범도 재판을 통해서 처형된 게 아니라 제3의 인물에 의해서 암살이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링컨이든 케네디든 후임자가, 즉 부통령이 대통령의 암살에 따라 대통령직을 승계를 하는데요. 승계를 했던 그 당시 부통령들의 이름이 똑같습니다. 링컨의 후임도 존슨 부통령이고 케네디의 후임도 존슨 부통령입니다. 그래서 케네디의 후임은 린든 존슨이죠. 린든 존슨. 월남전을 이끌었던 린든 존슨이 케네디 대통령의 후임이고요. 링컨 대통령의 후임도 존슨입니다. 무슨 존슨이죠? 존슨이라는 이름은 똑같습니다. 링컨이든 케네디든 후임자가 부통령이 후임이 됐는데요. 다 이름이 존슨이고 그 후임자인 그 존슨 이 사람들이 태어난 연도가 또 100년 차이가 납니다. 린든 존슨이든 또 아무개 존슨이든 다 그 링컨의 후임인 존슨은 1806년에 태어났고 케네디의 후임인 린든 존슨은 1906년에 태어나서 100년 차이로 태어납니다. 1808년과 1908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100년 차이로 후임자들이 태어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링컨과 케네디가 탑승했던 차량이 포드 자동차와 관련됩니다. 포드 자동차, 그게 뭐냐? 자,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 아실 겁니다. 크라이슬러, GM, 포드인데요. 크라이슬러, GM, 포드. 그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 중에 포드 아시죠? 포드 자동차. 자, 그래서 링컨이 암살됐던 장소 1865년 4월 14일에 링컨이 암살됐던 워싱턴 DC의 포드 극장입니다. 포드 자동차의 창업자인 포드가 세운 극장이 포드 극장입니다. 그래서 포드 극장에서 링컨 대통령이 암살이 됐고요. 또 케네디는 1963년 11월 22일에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카퍼레이드를 하다 암살될 때 포드 자동차에서 만든 링컨 컨티넨탈이라는 차종을 타다가 암살이 됐습니다. 그 카퍼레이드 무게차 뚜껑이 없는 차를 타다 카퍼레이드를 하다 암살됐는데요. 케네디는 포드 자동차에서 만든 링컨 컨티넨탈이라는 차량을 타다가 암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링컨이든 케네디든 다 포드 자동차의 창업자 포드와 관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링컨과 케네디 공통점인 백악관에서 자녀를 각각 한 명씩 다 잃게 됩니다. 백악관 링컨도 대통령 재선 임기 6개월 만에 암살되셨으니까 백악관 생활을 한 5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케네디는 불과 백악관 생활을 한 2년 10개월밖에 못했죠. 2년 10개월.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자녀들을 각각 한 명씩 잃게 됩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셋째 자녀를 잃게 되고 케네디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둘째 자녀를 잃게 되는데 생후 몇 개월밖에 안 된 아주 어린 영아를 케네디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잃게 됩니다. 둘째 아이였습니다. 그 다음에 링컨은 셋째 아이인데 영아는 아니었고 한 10살 내외 정도 되는 그러한 어린이를 링컨의 셋째 아이 어린이를 백악관에